자, 영어 공부하는데 문법 공부를 꼭 해야 하냐?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이 총 45문제인데 그중에 어법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대체 이걸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출제 기조도 이제는 3점이 아니라 거의 2점으로 고정되어서 출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법칙 같은 느낌으로 어떤 어법적인 표현이 맞냐? 이걸 골라내는 역량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나머지 27개 정도의 문제 때문에 어법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다가 끝날 영상일 것 같아요. 많이 하게 되는 질문들이 보통 이렇죠. 근본적으로 어법 공부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이거 한다고 과연 빈칸, 주제, 순서 등의 문제들의 정답이 보일 수가 있냐? 그리고 어법 공부를 끝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냐? 마지막으로 이 어법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보통 나오죠. 지금 당신에게 영어가 왜 필요하냐? 영어를 배워서 대체 어디다가 쓰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어법 공부의 필요성을 나누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법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좀 말장난처럼 의미 없는 이상한 논의가 되어버리거든요. 영어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한국어 쓸 때 굳이 어법 같은 거 신경 안 쓰지 않냐? 좀 이런 무의미한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쓰는 대화에 과연 어법이 필요할까요? 말로 소통하는 걸 보통 회화라고 하잖아요. 이 말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어법이 만약에 이상하면 아무래도 거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내가 지금 지적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죠. 표현이 좀 어색하면 듣기에는 힘들지만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친구가 이러는 거야. 나는 먹고 싶어. 지금 당장 점심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좀 특이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법이 이상하다고 얘가 하고 싶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지는 않죠. 얘 자체가 이해가 안 갈 뿐이지. 모든 언어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스피킹, 라이팅, 그리고 리딩과 리스닝이죠. 어법은 방금 말씀드린 스피킹과 리스닝에서는 큰 문제가 없죠. 실제 쓰는 말. 그러니까 대화를 구성하는 두 가지가 바로 스피킹과 리스닝이죠.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말이 통하면 되니까. 근데 라이팅과 리딩에서는 정교한 어법이 필수입니다. 누군가 라이팅한 걸 누군가가 리딩할 때는 쓴 사람과 읽는 사람 간의 어떠한 의견 조율도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법이 이상하면 의미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가령 동사는 문장당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되죠. 예를 들면 2개를 썼다고 칩시다. 나는 먹으면서 먹지 않을 거야. 이게 대화에서는 곧바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너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리딩에서는 말 그대로 쓰여진 문장이 아예 정보의 끝입니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이 이 세상에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혼란을 주면 안 되니까 상당히 정교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요.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니까 아주 어려운 수준의 내용은 보통 리딩에서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언어의 수용자가, 그러니까 읽는 이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푸는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기술 같은 독서 지문을 읽기로 푸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대화에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문제 맞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글은 가장 어렵고 가장 정확하면서 동시에 가장 정교한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왜 배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회화가 만약에 목적이면, 그러니까 나는 스피킹과 리스닝이 목적이다. 나는 외국인과 소통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당연히 어법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죠. 그때는 오히려 말의 뉘앙스라든지 혹은 특정한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들이나 말뭉치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쪽에 당연히 무게가 많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통은 수능을 준비하거나 혹은 탭스라든지 혹은 토익이나 토플 등의 영어 어학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건 99% 리딩이란 말이지.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정교하게 다룹니다.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점심이 준비되기까지 필요했던 사회 인프라적이고 행정적이고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올해 출제된 수능부터 봅시다. 24학년도 수능인데 잠시만 일시정지 하시고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중요성과 관련된 영상은 아니니까 단어 뜻도 다 알려드릴게요. 자, 잘 해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법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죠. 어법이라는 게 결국 문장의 구조가 눈에 보여야 하는 건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뇌는 어쨌든 이 문장을 해석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느껴지니까 여러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제2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구조가 안 보이니까 본능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단어만 머릿속에 남기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한 지문 전체를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한 문장밖에 안 보여드렸잖아요.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단어들도 사실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준의 단어가 아니다. 자, 근데 이 단 한 문장만으로도 출제지는 주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영어로 바뀌어져 있겠죠. 왜 스피킹이나 리스닝에서는 필요 없는 어법이 리딩, 특히 어학시험과 관련된 리딩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가. 뭔가 1번 고르고 싶은데 1번 이상하게 폼이 안 나죠. 그래서 뭔가 세련된 3번을 골라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왜 내가 1번을 제치고 3번을 고르게 됐는지도 솔직히 얘기하면 잘 설명을 못합니다. 스스로도 납득을 못 시키는 거죠. 그냥 뭔가 목적에 관련된 지문이었으니까.
정답은 오히려 4번이 된다. 그럼 이제 당황해서 해설을 보게 돼요. 나는 왜 4번이 눈에도 안 들어왔지? 해설지는 깔끔한 직역을 제공하니까 이렇게 글이 나와 있을 것이고, 천천히 읽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드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4번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 이제야 정답이 눈에 보이냐? 한국어 어법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네이티브 최소 17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로 언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국어로 아주 정교한 어법을 사용하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아주 잘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스스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정답인지. 조금 기분이 상한 상태로 한 지문이나 한 문제 공부를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공부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고문에 가깝죠. 공부보다는. 왜 틀린지 모르고 왜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뒤에 가서 한국어로 보니까 그제서야 아주 조금 인정이 되는, 그냥 인정한 거죠. 괴로운 인정의 과정이죠.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학생들의 우울한 골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괴로웠거든. 힘들고 몇 시간 동안 투자하면서 나름 영어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공부는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자, 문법을 해야 뭐가 나오냐면 이 문장이 가진 느낌이 아니고요. 더 비참하게 표현하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읽은 게 문장조차도 아니잖아요. 내가 읽은 그 인상 깊은 단어들의 느낌 말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 문장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걸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문장에서 조사를 드디어 제대로 쓸 수 있게 돼요. 조사가 뭐냐? 은는이가 같은 걸 조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문장이 얼마나 이해가 어렵냐면 이 문장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답을 어떻게 고릅니까? 눈 감고 화살 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직도 의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풀리더라 이거죠. 내 점수가 증명을 하고 있다. 나는 어법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지금 현재 90점에서 95점 이상 잘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풀고 있는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3학년 수준, 그러니까 6월이나 9월 같은 평가원 문제, 그 점수가 나오고 있다. 당신 말이 100번 맞습니다. 100% 맞아요. 어법 공부는 당신은 굳이 전혀 네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더 푸는 게 아마 당신이 원하는 대학에 당신을 조금 더 가깝게 데려다 줄 겁니다. 저는 감히 아마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 영어 점수 잘 나오는 고3의 이 영상을 뭐하러 보고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아마 지금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거나 아주 높은 확률로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은 사실 아직은 증명이 안 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일시정지 하시고 뉘앙스를 잘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치가 좀 있는 학생들은 아마 약간 이런 느낌의 문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파란 색깔 단어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더 적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문장은 이런 뜻이 아닐 가능성이 더 낮아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배열하면요 당연히 이 주제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영어 지문에서 이런 단어들을 낸다고요. 여러분 이 단어들 모아놓았는데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요 주제가 너무 한정적이고 쉬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 파생이 될 수가 없어요. 단어들만 해석해도 그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어에 대한 감이 좋아서 굳이 문법 공부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능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이죠. 근데 수능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는 말이죠. 자, 또 올해 수능입니다. 단어 뜻도 당연히 다 드릴 거고요. 자,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셨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문제 형태로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죠. 문법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냐? 안 하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요. 수능에서 다루는 영어는 치사하단 말이에요. 보기들은 이미 다 그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들의 어정쩡한 뉘앙스 안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그래서 벗어난 보기들은 출제가 안 됩니다. 하던 얘기지만 틀린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빗나간 보기들을 제치고 겨우겨우 정답이 되는 못생긴 정답을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일부러 맞는 보기는 또 별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표현들만 골라서 엄청 못생기게 낸다고. 이 문장의 단어들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만으로는 그 애매모호한 주제의 범위가 나를 되게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답을 고를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일단 한 문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수능 영어라고 하는 큰 덩어리는 결국에는 28개의 지문이란 뜻이고요. 한 지문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여러 문장을 모아놓은 것밖에 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못 풀면 한 지문을 풀 수 있다는 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장도 제대로 못한다? 이거는 문제를 그러니까 한 개의 지문을 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비로소 한 문장을 제대로 풀 수 있을 때 한 지문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그때 가서야 고민할 수가 있다. 단어가 안 되어 있으면 문장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무슨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어냅니까? 어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분명히 다 아는 단어인데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실력이 안 갖춰져 있는데 모의고사 1회분을 45분 동안 풀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제가 지금 공부라고 안 했죠? 그건 공부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고문해보는 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은 여기라고요, 지금. 근데 공부 방법은 1등급 직전인 애들 공부 방법을 쓰고 있다. 한 문장이랑 한 지문이 안 되고 있는데 왜 45문제를 도전하고 있냐고요.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문제 자체를 왜 푸냐고요. 답을 왜 쓰는 거예요. 해석이 돼 있는 문장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답을 끌어낸다는 거는 무당이랑 다를 게 없죠. 기본적인 어법과 단어 공부를 통해서 한 문장부터 정확한 의미로 끝내야 한다. 그럼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되면 지문이 풀리냐. 어쨌든 답 고르는 연습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빈칸 같은 경우는 앞뒤 문장 신경 써야 되고 첫 문장 잘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냐. 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노란 색깔 단어들이 이 문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뭐가 조금 더 쉬웠어요? 아니면 비슷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답변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문단이 조금 쉽거나 아니면 둘 다 비슷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단이 오히려 수능 문제였다 이거예요. 이게 올해 2024년 수능이라고. 그러니까 올해 조금 어려웠던 수능 문제 중에 하나를 한글로 바꾼 게 딱 저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럼 밑에 있는 건 뭐냐?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심지어 11월 달도 아니고 중학교 졸업식 끝나고 3월에 바로 푸는 독서 지문이라는 거죠. 자, 설명이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대부분의 지문이 풀 수 있냐? 당연합니다. 왜냐면 내용으로만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출제된 독서 지문이 수능 영어 지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고3 영어 지문의 표현이나 어법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독서 지문도 못 푼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독서 지문 어떻게 풉니까? 그 국어 수준으로는 어차피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다. 이해됐죠? 순서나 삽입 문제 푸는 법, 빈칸 문제 푸는 법, 밑줄친 문장의 의미를 알아내는 법,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도 정확한 해석만으로 사실 2등급까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다. 자, 그러면 네 말대로 문법을 끝냈다. 그럼 나 이제 뭘 공부해야 하냐? 제가 한 문장 확실하게 하고 그거 모아서 한 지문 확실하게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신경 썼으면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내일이 당장 수능도 아닌데 제발 문제 푸는 시간 좀 그만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지금 어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실력이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빨리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걸 스탑워치 켜놓고 짧게만 읽고 끝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빨리 틀리는 거예요. 시간 안에 틀리는 법을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 시간은 제발 신경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드디어 한 문장이 해석되고 한 지문도 해석됐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푸는 거는 공부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거야. 일단 5분이든 10분이든 한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8분에서 6분, 4분, 2분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활동은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 검열이고요. 학대지 어떻게 공부입니까? 그게 힘들다고 다 공부가 아닙니다. 힘든 일은 그냥 힘든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모의고사 푸는 거 엑스레이 찍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엑스레이 찍어야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뼈가 부러졌는지 알 수가 있죠.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엑스레이를 3일마다 한 번씩 찍고 있냐고요. 단어도 안 외운 거 엄청 많아. 어법도 안 되어서 구멍 뚫려 있는 문장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도대체 왜 찍고 있냐 이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학대하냐고. 빙판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트리플 악셀 영상을 왜 보고 있냐고요. 일단 한 문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안에 한 문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한 지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시간 연습을 해서 드디어 한 지문을 1, 2분 정도 안에 푸는 실력이 되고 그 다음에 세 지문 정도를 6분 정도에 풀고 그리고 10개 정도의 지문을 15분 정도에 풀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28개 지문을 45분 동안 풀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의 수준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공부를 우선적으로 하자. 힘들다고 다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힘든 건 그냥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연습해야 하는 문장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냐. 어려운 문장을 선별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문장이라 써놓은 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넣은 게 아니라 진짜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문장의 구조가 내 뚝배기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생겼다. 불편하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엄청 어려운 형태의 구조가 들어가 있거나
배웠지만 경험치가 부족한 문장입니다. 그런 문장 꼭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문장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뇌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 문장 잘 모른다고. 자, 그럼 책은 뭘 사야 되냐? 사긴 뭘 사요? 그냥 인쇄하세요. 모의고사 기출 엄청 많습니다. 수학이나 이런 과목이랑은 조금 다른 게 글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유행이 없어요. 글에 뭔 유행이 있어? 글의 주제에는 유행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영어는 한 10년 전 기출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중에 모의고사들 나온 게 다 그 기출 문제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기출 자체가 이미 넘쳤는데 뭐하러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풉니까? 매해마다 1, 2학년은 4개씩 3월, 6월, 9월, 11월이죠. 3학년은 거의 매달마다 시험이 있는데 그게 심지어 10년도 넘게 쌓여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준만 고민을 하시고요. 기출 인쇄해서 연습해 보시면 된다. 요새는 뭐 해설지도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하니까요. 수준은 보여드리는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할 때 시간을 어떻게 재서 공부해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지금 제 영상을 하나도 안 보고 바로 이 지점으로 오는 거죠. 그냥 굳이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한 문장의 어법을 적용해서 공부해보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느낌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법 공부를 끝냈어요. 관계사도 알고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 너무 잘 구별할 줄 알아. 단어랑 어법을 다 하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옆에 해설지를 두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해설지에 보통 이런 식으로 직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조사 보니까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교통 프로젝트까지가 주어네. 교통 프로젝트는 영어 문장으로는 맨 앞에 2단어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that부터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 같죠? tense of Southend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의 여행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주어래. 그리고 해설지 보세요. 교통 프로젝트 앞에 뭐 붙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내가 주어로 보는 곳까지 이 해설지도 똑같이 주어로 보고 있나. 그러니까 어법 공부를 하면 그 순간부터 자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때부터는. 해설지가 보통 직역이니까 의역을 잘 안 해놔요. 해설지가 선생님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알려주는. 자, 다음으로 마지막.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 점수가 지금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다. 지금 내가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지금 한가하게 무슨 한 문장 한 주문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예를 들면 벌써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다. 이제 수능까지 겨우 1년 남았는데 당신 말대로 시간 안 재놓고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31번 풀다가 다 끝났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낮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좀 바꾸세요. 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가 봅니까? 당신 점수를.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정시 원서 쓸 때 1, 2, 3학년 9월 모의고사 평균 내서 제출합니까? 여러분들 대학 가는 건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보는 수능 점수 딱 하나밖에 반영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점수를 누가 아냐고요. 전국에. 3명 알고 있잖아요. 3명. 1번 너, 2번 담임 선생님, 3번 너네 부모님. 이렇게 3명이 끝이에요. 물론 추석이나 설날마다 부모님 때문에 아는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신경 쓸 게 없다고요. 그냥 그게 지금 점수야. 계속 망하시는 게 낫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0월 전까지만 준비되면 돼요. 사실 말이 진짜 웃기잖아요. 아직 45분 동안 31번까지밖에 못 푸는 실력인데 그걸 뭐 강제로 빨리 풀면 한 5점 정도 올라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 너무 잘 찍어서 어떤 시험은 5점 정도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실력이 향상됐나? 아니죠. 이 점수가 무슨 내신처럼 기록되나요? 아니잖아요. 5분을 줘도 한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실력인데 한 문제를 30초나 1분에 풀어보려고 한다? 서커스 단원 준비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누구 눈치를 보고 사시는 거냐. 물론 내신은 종칠 때 되면 빨리 풀고 최대한 잘 찍어보려고 해야죠. 그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록에 남게 되니까 그걸로 수시를 가는 거니까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를 뭐 누구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학술적인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 왜 어법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 단어 공부에 대한 내용도 기회가 되면 좀 올릴게요. 어쨌든 어법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장에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정확한 뉘앙스가 잘 보이지 않는다. 문장이 전혀 한국어로 안 보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냐. 이런 아주 단순한 결론을 조금 말을 길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당연히 제 말이 꼭 그렇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충분히 왜 굳이 어법에 목을 매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다른 방식 그리고 저런 다른 요소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습니다. 저는 그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법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열어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